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의 김현민 기자님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해드릴 주제는 역시 뭐 이 주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위해서 지금 현재 화요일 새벽에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김현민 기자께서 단 한숨도 안 주무시고 밤을 꼴딱 새우시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에 대해서 너무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한 2시간 반 잤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니요. 예. 아예 이럴 때는 밤새는 게 더 편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밤을 새우시고 준비해 오신 아주 깔끔한 U23 아시안컵의 우리의 조별리그를 결산하는 또 김현민 기자님이 아주 멋진 자료를 가지고서 오늘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대표팀 뭐 한일전 승리는 정말 축하를 해야 될 일이고요. 우리가 뭐 두 팀 모두 로테이션을 많이 시키긴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상황 면에서 우리가 그래도 더 주전급들이 좀 없었던 그런 경기가 됐었는데 여기서 어쨌든 우리가 승리를 가져왔고 결과는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와 이제 만나는 결과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한일전 어려운 상황에서 승리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선수단 전체 여러분들께 또 축하의 인사를 전하겠고요. 그러면 김현민 기자님의 조별리그 총결산 원투펀치 TMF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첫 상대는 아랍에미레이츠였죠. 황성훈 감독님이 가장 선호하는 이제 그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는데요. 안재준 선수가 첫 경기에서는 주전으로 나왔었죠. 원톱으로. 네, 그리고 우리가 안재준 선수의 주전을 좀 더 예상을 했었어요. 애초에. 네, 정상빈 선수 같은 경우는 경기 하루 전에 이제 입국을 했었다 보니까 이 경기에서는 아예 그 출전을 하지 않았었죠. 네. 교체로도. 이런 가운데 아랍에미레이츠하고의 첫 경기는 저는 그래도 이번 그 조별리그에서 가장 경기 내용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유율에서도 73대 27로 거의 압도를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 무의미한 점유율이 아니었거든요. 상대 그 수비 진영, 한국에 있어서는 공격 진영에서의 점유율이 36.6%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한국 대표팀의 그 수비 진영에서의 점유율은 15%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상대 진영에서 조금은 가둬놓고 플레이를 했었고요.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아랍에미레이츠가 거의 공격을 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죠. 네, 저 경기에서 저도 이제 기억을 하는데 아랍에미리츠의 기대 득점 값이 0.09예요. 그 정도면 이제 0.1골의 기대 득점이라면은 거의 뭐 제대로 된 공격을 아랍에미리트는 못했다는 생각이고 경기력적으로 아무리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예를 들어 뭐 좀 약팀이라 하더라도 경기력적으로 우리가 가장 좋았다는 거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저는 근데 약간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근호 해설위원이 저는 카타르의 그 월드컵 때 그 2달 미만으로 있었는데 이근호 해설위원은 거기서 뛰었잖아요. 그래서 이근호 해설위원에게 이제 현지 요즘 날씨 같은 걸 자주 물어보는데 이 경기가 유일하게 우리가 현지 시각으로 6시 반 경기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있었던 중국전, 일본전은 모두 현지 시각 4시 경기거든요. 그렇죠. 무지하게 더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경기는 그래도 6시 반에 시작한 경기라서 약간은 무덥지는 않은 그런 이제 날씨에서 치러졌었고 그것이 저는 약간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뒤 두 경기는 약간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이게 좀 영향을 끼쳤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의 기대 득점이 무려 1.93골. 즉 사실 한국은 이 경기에서 2골을 넣었어야 됐습니다. 반면 아랍에미레이츠는 뭐 한의원님께서 얘기 드렸다시피 0.1골밖에 되지 않았었고 슈팅 숫자도 16대 3. 근데 이제 한국 대표팀의 문제는 유효 슈팅이 3번밖에 없었다는 거죠. 물론 뭐 골대를 2번 맞추긴 했지만요.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는 좋았는데 지나치게 좌우 측면으로 벌려주는 공격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로스가 좀 남발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었는데요. 실제 이 경기에서 크로스가 무려 43이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위안거리라면 크로스 성공률이 27.9%로 저 정도면 나쁜 거 아니네요. 준수한 수치죠. 원래 그 크로스는 30%만 돼도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쨌건 이게 크로스 맵인 건데 정말 너무 많이 시도하긴 했죠. 저 연두색이 성공이고 빨간색이 실패인가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이제 그 키패스를 놓고 보더라도 크로스 의존도가 굉장히 컸어요. 그 중에도 이제 그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 전진 패스는 강상윤 선수가 이제 전반전에 기록했던 게 유일했었죠. 저 14번 말씀이죠. 그렇죠. 그나마 그래도 또 다른 위안거리라면은 코너킥 성공률이 미쳤다는 거예요. 7번 시도해서 6번 성공이면은 이 정도면 정말 미쳤다고 표현해도 과언은 아니네요. 그렇죠. 코너킥은
크로스보다도 더 성공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래도 위협적인 공격 찬스이기는 하죠. 하지만 실제 성공률이 그렇게까지 높은 찬스는 또 아니죠. 네, 그런데 코너킥 성공률 86% 이거 거의 보기 드문 기록입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한국의 결승골이 나왔던 거였죠. 추가 시간 4분경에 이태석 선수의 코너킥을 이영준 선수가 헤딩 슈팅으로 가져가면서 결승골을 합작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추가 시간 골이 사실은 전체 우리가 이 대회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컸죠. 추가 시간 골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다면 마지막 일본전 뭐 여기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더 괴로웠을 수도 있는데 이 추가 시간 한 골은 정말 컸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진 중국전에는 안재준 선수와 홍시우 선수, 이강인 선수 대신에 이영준, 강성진 그리고 김민우 선수가 선발 출전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난 아랍에미리트전에서 교체 카드가 많이 성공을 했었기 때문에 교체되어 들어왔던 선수에게 중국전에서는 조금 기회를 더 먼저 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문제는 이제 중국전 경기 내용 자체가 아랍에미레이트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점유율도 64대 36이었고요. 무엇보다도 공격 위협도 그래프도 상대한테 조금은 그래도 위협적인 상황들을 내주는 장면들이 특히 전반전부터 대략 60분경까지 상당히 있었습니다. 점유율 자체는 우리 쪽이 높았기 때문에 저 도미넌스 어태킹 모멘텀 지표도 우리가 좀 더 좋게 나타나기는 합니다만 김현민 기자님 말씀대로 중국이 더 도미넌트했던 시간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최종적인 어떤 슈팅까지 마무리되는 장면에서 오히려 우리보다도 중국의 위협도가 좀 날카로웠던 시간대가 사실은 꽤 길었어요. 특히 이제 공격 관련된 지표를 보면요. 슈팅 숫자는 한국이 14대 10으로 사회가 더 많긴 했어요. 하지만은 정작 기대 득점은 중국이 1.57골, 반면에 한국은 1.13골. 즉 중국이 더 높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연령별 뭐 성인 할 것 없이 중국보다 기대 득점 자체가 뒤지는 경기는 사실은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주전급들이 다 빠졌던 동아시아컵 때나 조금 있었지. 그거 제외하고는 저는 처음 보는 일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유효 슈팅도 5대 3으로 중국이 2개가 더 많았죠. 해당 경기에서는 크로스가 그래도 조금은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성공률도 상당히 떨어졌다는 게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27%대의 크로스 성공률이 아랍에미리트전에서 나왔다가 지금은 저 오른쪽에 15%죠? 그러니까 거의 절반 수준으로 크로스 성공률이 떨어졌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60분경까지는 한국이 밀린 경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때까지는 슈팅 숫자가 양 팀이 동일했고요. 심지어 기대 득점은 중국이 1.2골, 대한민국은 0.5골, 중국이 2배 이상 높았던 거였죠. 거기다가 이제 구역별 점유율을 놓고 보더라도 한국 수비 진영이 31.5%였어요. 이게 한국이 결국 중국한테 밀리면서 수비 진영에서 무의미한 점유율만 높여갔다는 소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전에서 우리의 점유가 상당 부분이 공격 진영에 머물러 있었던 것과는 좀 대조적이었던. 이런 가운데 그 한국이 그 49분경에 서명관 선수가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이태석 선수가 교체 투입됐고 그러면서 이제 조현택 선수가 중앙 수비수로 이동을 했었죠. 이강인 선수가 60분경에 교체 투입이 됐었고요. 정상빈 선수가 이제 60분경에 교체 투입되면서 그러면서 정상빈 선수가 상당히 또 위협적인 움직임들을 가져가긴 했었습니다. 정상빈 선수는 뭐 들어오자마자 임팩트를 행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조현택, 이태석이 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격이 더 잘 풀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였죠. 하지만은 결국 이 경기 저는 승리는 김정훈 골키퍼의 선방과 그 이영준 선수의 결정력이 이 승패를 갈랐다라고 봅니다. 사실 이 경기 중국의 이영준 선수가 있으면은 중국이 이긴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국의 그 이민족계 선수 있죠, 압두엘리 선수. 그렇죠. 압두엘리 선수가 이영준 선수 정도 결정력이었으면 대한민국이 위험했습니다. 근데 이영준 선수가 먼저 그 34분경에 그 황재원 선수의 스로인에 이은 이영준과 이제 그 강성진 선수의 패스를 이어받아서 강상윤 선수가 찔러준 패스를 이영준 선수가 각도가 없었는데도 환상적인 슈팅으로 골 넣었는데 이게 기대 득점이 0.14골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그 68분경에 강상윤 선수의 전진 패스에 이은 이태석 선수의 크로스를 이영준 선수가 받고서는 접고 왼발 슈팅으로 추가골을 넣은 거였는데 이것도 기대 득점이 0.28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두 골을 깔끔하게 하나는 오른발 또 하나는 왼발로 그리고 두 번째 골은 특히 그 직전에 김정훈 선수의 선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1번부터 나가는 게 지금 골키퍼부터 반대로 이제 역습을 나가는 건데 저기서 골이 들어가서
제가 느끼기에는 저 골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2골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예. 하나를 맞고 하나를 바로 넣었으니까. 예. 그래서 이영준 선수의 두 골이 다 합쳐도 기대 득점이 0.4골이 안 돼요. 그런데 2골이 나왔으니까 5배가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말도 안 되는 결정력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엔 그 마지막 일본전인 건데요. 일본전에는 그 전 경기 대비해가지고 조현택 선수와 이강인 선수를 제외하면은 전부 다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이 대회에서 아예 처음 뛰는 선수들이 한 4명 정도가 있었고요. 그렇죠. 다른 예. 선수들은 뭐 교체로나 뭐 어떻게 예.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역시 우리가 서명관 선수 부상으로 못 나오고 변준수 선수 또 예. 징계로 못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짜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라인업이 저는 그래도 이 경기에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일전에 너무 몰입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체 대회를 운영하는 어느 정도의 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 경기 선발은 짜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황선홍 감독이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의 로테이션을 가동하는 게 우리로서는 오히려 최선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흥미롭게도 일본은 첫 번째 경기에서 두 번째 경기 넘어갈 때 선발이 7명이 바뀌었었는데 예. 두 번째 경기에서 세 번째 경기 넘어갈 때도 또 선발이 7명이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은 일본이 주전에서 비주전에서 다시 주전으로 돌아온 거냐? 그게 아니라 그렇죠. 일본은 상당히 멤버들을 섞어서 기용을 하면서 첫 번째 경기 기준으로 보더라도 세 번째 경기도 로테이션을 꽤 많이 시킨.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시키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두 팀 감독들이 생각하는 주파수가 어쨌든 통했다. 네. 네, 이 경기는 전체적인 이제 경기를 앞두고서의 시나리오는 최대한 로테이션을 시킨 속에서 출혈 없이 가져가되 예. 그 상황에서 마지막 순간에 승리를 가져오면 좋고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을 아마 두 감독이 모두 했을 것 예. 같은데 결국 마지막에 우승 쪽은 황선홍 감독이 됐습니다. 그 한국 대표팀 같은 경우는 서명관 선수하고 변준수 선수가 나오지 못하게 되면서 전문 센터백이 이재원 선수 한 명밖에 남지 않았고 황선홍 감독이 3-4-2-1 포메이션을 가동하게 된 거였죠. 전반전은 정말 양팀 모두 공격할 의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그 전반전 양팀의 슈팅 숫자가 일본 3회, 한국 2회, 심지어 유효 슈팅은 양팀 모두 없었고요. 네. 거기다가 이 경기에서 전반전에 일본은 파울도 3회밖에 되지 않았고요. 한국은 그나마 9회였지만요. 네. 볼 경합이 19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심각한 충돌은 좀 피하는. 네. 그리고 신중하게. 예. 네, 일단 전반은 넘어가자. 그렇죠. 뭔가 승부를 한번 하더라도 예. 그거는 후반전이다. 예. 네, 그런 티가 좀 물씬 풍겼던 전반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것도 그 45분 전반전을 소화하는 동안 볼 경합이 19회다? 이거는 거의 뭐 2, 3분마다 한 번씩 그 볼 경합을 한 거거든요. 전 약간 이 전반전 보면서 유로 2004 때 스웨덴마크가 조금 떠올랐고요. 그 이야기는 이제 스웨덴마크 사태라고 저 이탈리아가 분노와 눈물을 흘렸던 사태가 그 2004년에 있었습니다. 예. 네. 먼저 승부수 던진 거는 한국 대표팀이었습니다. 58분경에 부진했던 최강민 선수와 이제 김동진 선수를 빼고 황재원 선수와 김민우 선수를 투입했고요. 이 두 선수가 다 이제 중앙 미드필더에 배치가 되더라고요. 네, 황재원 선수가 중앙 미드필드도 볼 수가 있는 선수라서 이제 중앙으로 저렇게 배치되는 거는 예전에 이명철 해설위원도 이 대회에서 황재원 선수가 뭐 중앙도 설 수 있지 않겠어요?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정말 또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교체가 일어나면서 두 팀 모두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1, 2차전 기준으로 주전급들의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죠. 이런 가운데 그 양 팀 모두 첫 유효 슈팅이 이제 한국 쪽에서 나온 건데요. 그 56분경에 그 정상빈 선수의 전진 패스를 받은 홍윤산 선수가 이제 그 접고 드리블을 쭉 치고 가다가 슈팅을 가져간 게 이제 노자와 골키퍼한테 막혔습니다. 네, 그래도 이때 잘했어요, 홍윤상 네, 선수도. 그렇죠. 네. 그 63분경에 한국 대표팀이 이제 그 조현택 선수와 정상빈 선수를 빼고 강상윤 선수와 강성진 선수를 투입하면서 공격 숫자를 조금 더 늘리긴 했어요. 물론 포메이션은 그대로긴 했는데요. 이태석 선수가 왼쪽 스토퍼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거 네.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우, 이태석 선수가 또 동시에 있으니까 가능했던 전법이에요. 네, 같은 시간에 일본도 그 교체 카드를 3장을 동시에 꺼내들었습니다. 히라카와와 다나카와 가와사키를 빼고 사토, 마츠키 그리고 후지타를 넣으면서 조금은 이제 주전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네, 특히 이제 마츠키 선수와 후지타 선수는 완벽한 주전이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고 중원에서의 어떤 역량으로 보면은 저 두 선수가
일본의 거의 에이스급들이죠. 그렇죠. 네. 예, 후지타는 주장이고 마츠키는 뭐 1차전에도 골을 넣었던 선수였고요. 네. 이런 가운데 양 팀이 약간은 좀 1대1대 공방전을 가져가면서 슈팅 숫자도 일본이 3회, 대한민국이 2회를 가져갔었거든요. 하지만은 골은 이제 그 한국 쪽에서 나왔는데요. 네. 75분경에 이태석 선수의 코너킥을 교체 투입된 김민우 선수가 이제 그 헤더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네, 김민우 선수가 사실은 신장도 좀 좋은 선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여러 위치를 또 뛸 수 있지만은 신장까지 있는 선수라는 게 이런 데서 아주 큰 몫을 했습니다. 네, 황선홍 감독이 아시안 게임에서도 세트피스 준비를 굉장히 다양하게 잘 네.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 대회에서도 이게 굉장히 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은 토너먼트에서는 셋피스로 여러 골을 잡아내는 팀이 성공을 가져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사실. 네. 네, 네.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조별리그 1, 2차전에서도 코쿠보 골키퍼가 약간 불안불안했었거든요. 특히 공중볼에서 굉장히 조금 미스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나왔던 노자와 골키퍼도 이 장면에서 조금은 미스가 있긴 했었죠. 네. 다급해진 이제 일본이 경기 종료 15분을 남기고는 무려 7회의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네. 마지막 그 사토 케인의 슈팅은 골대를 맞고 나갔었죠. 그 전에 저는 사실은 그 이재원 선수가 막 몸으로 맞고 머리로 예. 들이밀고 했던 그렇죠. 장면이 사실은 더 인상적이었어요. 네, 이런 가운데 그 한국 대표팀도 86분경에는 이재원 선수를 빼고 백상훈 선수를 투입하면서 이때는 전문 센터백이 네. 단 한 명도 없게 된 거였죠. 황재원 선수가 뭐 이렇게 피지컬이 아주 큰 선수가 아닌데 센터백까지 내려갔었어요. 네, 네. 이태석 선수도 174하고요. 결국 경기는 그 한국의 1대0 승리로 막을 내렸는데요. 뭐 경기 기록만 놓고 보면은 그래도 일본이 더 주도적인 경기들을 했어요. 점유율에서도 61대 39로 앞섰고 구역별 점유율을 놓고 보더라도 일본이 한국 수비 진영에서 28.3%의 점유율을 가져갔을 정도로 일본이 전반적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경기는 우리가 일본을 이기는 약간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방식으로 흘러갔다고 봐야 되겠죠? 네, 사실 그 황선홍 감독이 이런 류의 경기를 상당히 잘 하는 편이긴 하죠. 네. 그러니까 뭐 점유를 해서 만들어가서 그 플레이를 하는 것보다는 빠른 역습으로 이제 마무리 짓고 세트피스를 상당히 잘 만들고 이런 데에 힘을 좀 발휘하는 감독이다 보니까요. 공격 기록을 놓고 보더라도 일본이 전체적으로 우세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슈팅 숫자에서도 14대 6으로 일본이 2배 이상 많았었고요. 근데 일본은 슈팅 수에 비하면 온 타겟이 좀 적었어요. 그렇죠. 네, 그게 네. 문제였죠. 네, 네. 기대 득점도 일본이 1.22골, 한국이 0.61골로 2배가 더 많았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블락트 샷 저런 장면이 우리가 어쨌든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는 생각입니다. 예, 결국 한국이 일본한테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3전 전승, 승점 9점으로 이제 B조 1위로 8강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게다가 무실점이에요. 예, 네. 그렇죠. 무실점인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 중국전도 그렇고 약간 뭐 퍼펙트했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어쨌든 조별리그 1위 통과는 분명히 어떤 메이저 대회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는 생각이거든요. 예. 요거는 또 요거대로 좋게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대회 기록을 선수별로 조금만 놓고 보자면요. 이영준 선수가 2경기 뛰었음에도 3골로 득점 공동 1위고요. 다른 선수들은 3경기씩 뛰었죠. 이태석 선수는 2경기를 교체 출전했음에도 도움이 3도움으로 공동 1위입니다. 네. 타지키스탄은 탈락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남아있는 팀 중에서는 이태석 선수가 1위입니다. 예, 거기다가 대한민국의 교체 카드가 상당히 적중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요. 이영준 선수가 교체로 한 골, 또 이제 김민우 선수가 교체로 한 골, 그리고 이태석 선수가 교체로 2도움을 기록한 거죠. 네, 이태석 선수는 정말 매 경기 아주 대단한 왼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번 대회에서 주목할 두 선수는 공격의 이영준과 수비의 김정훈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영준 선수 같은 경우는 134분을 뛰면서 3골을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44.7분당 한 골, 경기당 2골을 넣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슈팅이 5회인데 그 중에 3골을 넣었으니까 예, 슈팅 대비 득점 전환율이 60%고요. 네. 거기다가 유효 슈팅이 전부 다 골이었어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머리로 하나, 오른발로 하나, 왼발로 하나니까요. 그렇죠. 네, 예. 완벽하죠. 거기다가 확실히 이영준 선수가 공중볼 19회 경합해가지고 10회를 따냈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예, 네. 높이의 강점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김정훈 골키퍼 같은 경우도 워낙 그 중국전에서 많은 선방을 보여주면서 5번의 슈팅을 선방해냈고요. 또 이제 클리어링도 2회를 기록을 했었고요. 공중볼
캐칭도 1회를 기록했고 확실히 발밑이 좋아요. 네, 김정훈 선수 좋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골키퍼는 사실 60%대 후반만 나와도 패스 성공률이 높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김정훈 골키퍼는 75.8%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거죠. 왜냐하면 네. 롱볼 같은 것도 꽤 있기 때문에. 예, 네. 거기다가 이제 수비 진영에서의 그 패스 성공률은 94.7%.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수비 진영에서 끊기면은 바로 위험으로 직결되는 건데 거기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패스들을 공급해 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근호 해설위원도 이제 그 표현을 자주 했는데 우리 수비가 사실 특히 중국전 같은 경우에 뚫린 장면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앞쪽에서 실수를 해줘도 결국 김정훈 선수가 그거를 처리를 해주니까 결국은 이런 게 전체적인 팀 사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 실수해도 누군가가 그거를 이제 덮어주게 되면은 이게 팀 케미가 그만큼 더 원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명 주목해볼 선수는 바로 이제 멀티플레이어인 김민우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김민우 선수는 뭐 김현민 기자님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문가죠. 예, 베르더 브레멘 유스였다가 그렇죠. 예, 그러다가 예, 이제 예, 디셀도르프 예. 2군 갔다가 뭐 그랬던 거였는데요. 디셀도르프가 저 어렸을 때는 꽤 그 일부 리그에서 꽤 잘하던 팀인데. 그렇죠. 네, 디셀도르프가 예. 예전엔 그랬습니다. 예. 네. 근데 뭐 이번 대회에서도 중앙 미드필더, 왼쪽 윙백 뭐 다양한 역할을 수행을 했는데요. 세 경기에 146분 출전해가지고 골도 넣었고 볼 경합 승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일단 그라운드 볼을 13회 경합해가지고 9회 승리를 했으면은 이건 거의 70%가 넘는 성공률을 기록한 거고요. 공중볼도 5회 경합해가지고 3회 승리를 거뒀고요. 태클도 50%의 성공률에 이제 가로채기 2회를 기록을 한 거죠. 김민우 선수가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격형 미드필더, 뭐 중앙 미드필더, 뭐 윙백, 풀백, 뭐 그리고 사실 신장을 보면 우리 대표팀 비상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센터백, 뭐 쓰리백일 경우에 예를 네. 들어 뭐 그런 역할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든 김민우 선수의 이러한 멀티성이 또 우리 대표팀의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상당히 그래도 빛을 발했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거기다가 김민우 선수는 찔러주는 패스도 상당히 좋고요. 볼을 끌고 올라가는 능력도 있다 보니까 파울을 기록한 건 한 번이었는데 파울을 얻어낸 건 4회였습니다. 김민우 선수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이 선수가 원래는 중앙 미드필더에서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소화를 하면서 많은 공격 포인트들을 올렸었는데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왼쪽 풀백으로 보직을 변경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보니까 어태킹 미드필드, 레프트백, 센트럴 미드필드, 센터포워드, 라이트백, 레프트 윙어, 세컨드 스트라이커까지 7포지션을 소화를 했어요. 특히 이번 시즌에는 대부분의 경기를 왼쪽 윙백에서 나왔음에도 2골 5도움이면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센트럴 미드필드, 어태킹 미드필드에서 공격 포인트가 좋고요. 네. 그리고 레프트백일 때 도움이 굉장히 많고, 네. 심지어 포워드 때도 합하면은 2개 도움이 있네요. 이제 그 대한민국의 8강 상대는 바로 이제 신태용 네.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한 2시간 반 이제 자느라고 뭐 또 딴 일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라크가 눈 떠보니까 올라와 있는 데 대해서는 조금 놀랐습니다. 저도요. 네. 저는 그가 사우디가 지더라도 사우디가 조 1위를 할 줄 알았었거든요. 지금 태국이 올라올 수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오히려 태국이 마지막에 타지키스탄한테 져버리니까 그리고 이라크가 사우디를 이기니까 이라크가 1위가 되는 예. 이변이. 그런데 저는 사실은 요게 마지막 순간에는 이변이기는 했는데 원래 대회 시작하기 전에 기준으로 보면 그 알리 자심 선수도 있고 이라크가 사실은 멤버가 좋은 팀이에요. 근데 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 하나는 사우디가 우리가 있는 쪽으로 왔습니다. 네. 네. 이건 조금 악재라고 할 수 있죠. 사우디가 조별리그 첫 2경기에서 경기력이 워낙 좋았잖아요. 그래서 네. 2경기 다 대승을 거뒀었는데 이라크전에서는 이제 로테이션을 대거 돌리면서 조 2위가 된 거죠. 예, 근데 뭐 이제 인도네시아는 지금 역사를 쓰고 있죠. 사실 성인 대표팀도 아시안컵 토너먼트에 올라가는 16강에 올라가는 그런 역사를 쓰기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23세 이하 아시안컵도 이번이 첫 본선 진출에 네. 첫 8강 진출인 거죠.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많은 역사를 썼습니다만 지금 신태용 감독의 현재 기세는 그 못지않은 지금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김현민 기자님께서 자료를 또 준비해 오셨겠지만
인도네시아 23세 이하 팀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그 경기 결과만 보더라도 인도네시아가 만만치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골을 가장 많이 넣은 팀이죠. 예. 네. 먼저 이 조별리그 카타르와의 첫 경기에서 0대2로 패했는데 근데 그거는 판정이 너무 인도네시아 쪽으로 따르질 않았고 우리나라 감독이 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견지에서 보더라도 홈팀 어드밴티지가 좀 너무 많았던 그렇죠. 판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페널티킥 내주고 2명이 퇴장당하고. 근데 특히 가장 극명했던 게 그 퇴장자가 나올 때, 네. 그거는 VAR까지 있는데 사실은 네. 네, 신태용 감독이 억울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페널티킥 허용하기 전까지는 저는 인도네시아가 더 경기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카타르 잡나 이랬는데 페널티킥 내주면서부터 인도네시아가 흔들리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거기다가 그 신태용 감독님이 기자회견에서 경기 전에도 원래 7분, 8분,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5분을 뺑뺑 돌았다라고 그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카타르에 있어 봤잖아요. 네. 가까운 경기장은 대부분 한 15분 내로 가고요. 그러니까요. 그 월드컵 때 제일 먼 데가 한 4, 50분 걸리는 곳. 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그냥 서울 안에 모든 경기장이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아마 팀들이 숙소 같은 걸 정할 때 정말 가까웠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뺑뺑이를 돌렸다 그러면 저는 그건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불만을 토로를 했었죠. 이건 너무 도를 지나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 경기들을 놓고 보면은 인도네시아는 호주한테 1대 0으로 승리했는데 카타르는 0대 0 무승부죠. 물론 뭐 이때는 로테이션을 많이 돌렸다고 하더라도요. 근데 이제 가장 극명한 게 카타르가 요르단한테는 2대 1로 신승을 거뒀는데 그것도 이제 추가 시간 14분 골로 간신히 이겼었거든요. 네. 반면에 인도네시아는 요르단한테 4대1 대승을 거뒀었죠. 네, 근데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카타르도 그렇다고 이번 대회 나쁜 팀은 네, 아닙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카타르도 뭐 경기력이 준수 혹은 그 이상으로 괜찮은 네. 팀인데 인도네시아가 저렇게 했다는 거는 A조에서 인도네시아가 사실상 경기력적으로는 A조에서 가장 잘했다. 카타르도 괜찮았는데 인도네시아는 더 잘했던 조별리그를 펼쳤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자면요. 붉은색으로 표시된 선수들이 A 대표들이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성인 대표 선수가 무려 14명이나 포진되어 있고요. 이 중에 이제 그 빨간 박스 친 선수들이 아시안컵에 참가한 선수예요. 네. 그런데 왼쪽에 있는 선수들은 성인 대표로 가도 주전인 선수들이죠. 예, 거기다가 아시안컵에서 출전 시간인 건데요. 저기 적어놓은 게 인도네시아가 16강까지 뛰었으니까 4경기를 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9사 360분 아닙니까? 네. 골키퍼인 엠란도 아리 선수는 당연히 360분을 뛰었고 슬라이만 선수 146분부터는 저 성인 대표팀에서도 중요한 선수들이죠. 그렇죠. 예, 예. 10명 중에 9명이 출전을 했고 그중 7에서 8명은 핵심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회 처음부터 저도 중계할 때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이 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A 대표팀과의 일치율이 어느 팀이 높으냐를 볼 네. 필요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A 대표팀과의 일치율이 거의 없는 팀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근데 반면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네시아가 A 대표팀 일치율이 가장 높은 팀들이에요. 여기에 이제 우즈베키스탄이나 타지키스탄 같은 팀들도 일치율이 꽤 높은 팀인데 어쨌든 타지키스탄 같은 경우는 탈락을 했습니다만 네.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이런 팀들이 A 대표팀과의 높은 일치율을 자랑하면서 이번 대회에서 공통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그 A 대표팀과의 그냥 일치율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선수들을 그대로 옮겨놔도 몇 명 빼고는 다 A 대표팀 가도 주전급인데 그렇죠. 이 선수들이 아시안컵에서 이미 다른 나라의 성인 대표팀들과 좋은 경합 속에서 16강을 갔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인도네시아가 여태까지 뭐 성과가 별로 없었다 이거는 이번 대회부터는 저는 적용이 전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시안컵 때 가장 연령이 어렸던 팀이 그렇죠. 인도네시아였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시점에 상당히 많은 선수들을 그러니까 그 외국에 있는 선수들을 데려왔잖아요.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는 역사적으로 네덜란드계 선수가 많을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여기서 깜짝 퀴즈를 하나 드리자면 아시아의 나라 중에서 그냥 모든 조건을 불문하고 월드컵 본선 무대를 가장 먼저 밟은 나라는 지금으로 따지면 인도네시아입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령 동인도라는 나라가 그렇죠. 월드컵 본선을 제일 먼저 갔었는데 이 나라가 사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인도네시아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기준을 바꿔서
독립된 아시아 국가로서 월드컵 본선을 가장 처음 밟은 나라는 이라고 누가 퀴즈를 내면 그거는 대한민국입니다. 네. 1954년 그렇죠. 우리가 헝가리를 만났을 때 이제 그때가 아시아 독립된 국가로서는 최초인데 독립되지 않은 상태까지 따지면 네덜란드령 동인도 인도네시아가 최초였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시아 고전 축구 역사로 들어가면 인도네시아가 뼈대가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김현민 기자님도 네덜란드계 선수들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 이 결과가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인도네시아가 이제는 피지컬이 괜찮다. 그렇죠. 사실 그 신태용 감독이 그 아시안컵 때부터도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팀을 만들어갔는데 이게 조금은 빛을 보고 있는 현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려운 것 하나는 역시 신태용 감독이 그 꽤가 많은 분이거든요. 예. 지략 뭐 이 묘수 이런 게 예.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황선홍 감독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한국 선수들에 대해서도 물론 뭐 그 한참 감독을 했을 때 선수들은 없다고 하더라도 다 이제 네트워크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전에서는 신태용 감독이 황선홍 감독한테 앞설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황선홍 감독 입장에서도 그 인도네시아 선수들 연구하기는 또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안컵 그 성인 아시안컵을 얼마 네, 전에 그건 했는데 그래요. 거기 대다수의 선수들이 예.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그 성인 아시안컵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사실은 이 선수들의 성향은 대부분 다 그냥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네, 저희가 오늘 새벽에 한일전 우리의 이제 승리로 마감된 한일전이 끝난 상황에서 잠을 한 잠도 안 주무시고 밤을 꼴딱 세운 김현민 기자님을 화요일 이른 아침 거의 새벽에 가까운 이른 아침에 모시고서 이렇게 원투펀치 TMF를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별리그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잘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 아시안컵 조별리그 결산 및 그리고 인도네시아와의 일전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희는 김현민 기자님 그리고 또 임영철 위원과 더불어서 TMF를 통해서 계속 앞으로도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